안녕하세요. 디카로 쓰는 글 14번째 시간, 이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그동안 13번 수업 참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또 유종의 미를 걷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 한용운님의 시를 주제로 해가지고 시는 부재에서 출발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를 쓰고 어떻게 시를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를 쓸 때의 나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먼저 이제 침묵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침묵. 한용운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있지만, 그럼 이제 침묵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침묵을 소재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다라는 거나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 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항상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어라든가 시는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시 작품을 갖고서 혹은 이 디카시, 이 사진을 갖고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부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현실은 그것을 막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 부재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부재가 되지만, 한용운님의 그런 님의 침묵에서 보면 응답이 없는 것도 부재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없는 그 부재가 아니라 응답이 없는 것, 그 응답이 없는 그 상태를 부재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쓴다라는 것은 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존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에 던지는 그런 질문을 자꾸 막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랑 내 현실의 모습하고 계속 상충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시를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도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서 신에게 대항하자 하고. 다른 건 끄시고요. 자, 그래갖고 신에게 대항하자, 하나님에게 대항하자고 해갖고 사람들이 탑을 쌓아요. 근데 그 배경은 이 인간들이 그 시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대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모두가 합심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탑을 쌓아요. 근데 탑이 이제 계속 높아지니까 신이 볼 때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탑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니까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을 혼란을 시켜가지고 서로 뜻이 통하지 않게끔 신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그러면 신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말 쓰고 영어권이 있고 일본어권, 중국어권이 있지만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소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소통하거든요.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번역기나 이런 알파고 인터넷에서 번역해주는 그런 자동 번역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합심해갖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에 혼란을 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의 저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신의 말도 못 듣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사람이 신하고도 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를 막 강구하고 뭐를 물으면 신이 어떤 형상이나 다른 걸로 나타나가지고 답을 다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신의 말도 인간들이 이제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뭘 궁금한 게 있는데 신에게 물어도 신이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신이 침묵하니까 인간들은 다급해진 거죠. 예, 뭔가 답을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신이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인간들은 글을 쓰기 시작해요.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신에게 물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들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파스칼의 팡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묵하는 신, 부지하는 신에 대한 보고서이고, 그러니까 그 신은 뭐냐면 존재하는데 부지하고 부지하면서도 존재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또 루시안 골드만은 뭐라고 했냐면 비극적 세계관의 변증법이다. 예. 그러니까 파스칼의 팡세가 나온 그 배경도 어떻게 보면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신이 대답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그 해답을 계속 찾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재, 침묵. 그 침묵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상한 걸 찾았어요. 네, 시의 소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뻔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대답이 없는 그런 침묵 상태에서 우리는 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 님의 침묵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뭐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자,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듭니다. 자, 이런 명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용운 님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 3.1운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3.1운동에 우리가 그 대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용운 님이 되시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료나 뭐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33인들 중에 변절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한용운이죠. 예.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일본 정부하고 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겠죠. 근데 홀로 이제 외로이 저항한 그 분이 한용운님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연극을 한번 봤는데 그때 연극의 주제가 바로 이 한용운님에 관한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 장면이 뭐였냐면 3.1운동 후에 다들 떠난 거예요. 그 32명은 다 이렇게 회피를 한다거나 뭐 친일적으로 돌아선다거나 타협을 한다거나 해서 다 돌아섰고 이제 홀로 남은 한용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연극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제 3.1운동의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뭐 재작년에 19년도에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장서의 책을 만들느라고 이제 3.1운동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의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3.1운동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기독교, 불교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이제 주축으로 했던 것은 이제 천도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3.1운동 전에 천대호교가 운행하던 그런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인쇄소가 보성사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 보성사에서 3.1운동 그 찌라시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합니다. 3월 27일까지 35,000부를 인쇄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35,000부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한 6박스, 7박스밖에 안 되는 그런 거 그냥 1시간이면 후딱 인쇄소에서 찍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지금하고 인쇄 기술이 달랐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며칠을 막 그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3.1운동 이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종로소에 신철이라는 형사가 있었어요. 신철. 근데 신철이라는 형사가 이제 그 보성사를 지나가다가 얘네들이 밤에 막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들키면 이제 3.1운동이 이제 뭐 발각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3.1은 대표 민족 대표 중에 최린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큰일 났다. 그 신철이라는 형사가 눈치를 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손병희 선생님이 최린한테 돈을 줍니다. 얼마의 돈을 주고 야 이걸 갖고 가서 어떻게 해결해봐. 그래서 최린이 그 신철 형사한테 가서 너는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요것만 눈 감아 다오 해가지고 통사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철이라는 형사가 눈을 감아줍니다. 사실은 이 신철도 아주 악질의 그런 일본 순사였는데 하도 강곡하고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요.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본이 쌀을 엄청나게 수탈을 해가고 쌀값이 폭등해가지고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3.1운동 일어나기 전이고 그런 민심이 아주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고종이 이제 또 승하하게 되시죠. 뭐 독살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민심이 막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가 스페인 독감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쌀값도 폭등하고 아주 괴로운 상태에 민심이 아주 그냥 폭발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철이라는 형사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자가 눈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걸 다 준비하고 실행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신철은 일본 경찰한테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계신 게 이게 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만세를 선언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태화관이라는 그 식당에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도교에서 준비했을 때는 이게 독립서가 아니라 건의서였어요. 건의서. 야, 우리가 건의를 해야겠다 해서 건의서였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건의서로는 안 된다. 독립선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로 바뀌게 했죠. 그때 이제 그거를 주장한 분이 뭐 있었는데 최린 선생님이 이제 건의를 해요. 선언서로는 안 된다. 독립선언서로 하자. 건의문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건의문이라는 건 그냥 건의하는 거잖아요. 예. 선언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거지. 너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독립국이야 하면서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남선 선생님이 초안을 잡고 그거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2월 28일 날 손병희 선생님 집에서 23명이 모여요. 그 33명 중에 23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밖에 민심이 장난이 아닌 거죠. 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주최한 그 손병희 선생님이나 그 나머지 지도자들도 이렇게까지 이게 커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우리가 그 근대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은 뭐였냐면 같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동료의 개념이 아니라 계도해야 될 그런 계도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급진하다 보니까 이 세력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도희 선생님이 야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내일 이 파고다 공원에서 가면 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만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 태화관이라는 그 식당에서 이 33인이 모여서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그 최근에 나온 그 연구에 의하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학생들 그 주체 세력이 이 지도자들이 선언하기로 한 파우더 공원에 안 나타나니까 이 33인을 이제 찾기 시작하죠. 하다 보니까 태화관이라는 식당에 모여있다는 걸 알고서 식당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 공원에 가서 선언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 해갖고 선언문을 나눠주고, 실제적인 그 낭독은 누가 하냐면 경신학교의 정재웅이라는 학생이 낭독을 하고 그 받은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막 뿌리면서 이제 3.1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 태화관에서 모인 이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낭독을 하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만 읽고 말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도 이제 이 사람들이 태화관에 모였다는 걸 알고서 태화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태화관 주인한테 거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태화관 주인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답할 거에 물으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종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막 옵니다. 80여 명의 경찰이 태화관을 둘러싸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용운 선생님이 만세 삼창을 선창하고 그리고 모두 잡혀갔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 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때의 상황이 너무 긴박한 거였죠. 예. 생각지도 못한 그런 폭동 수준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도 그 파고다 공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언을 했을 때는 더 난리가 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민심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3.1운동 후에는 이제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3.1운동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패한 운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선언을 하고서 우리가 독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실패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이런 예술 분야의 사람들은 현실을 이제 회피하기 시작해요. 현실 너무 암담하니까. 이거 뭐, 예? 그쵸. 돌로 바위치기고, 예? 다 총칼에 다 죽어나니까, 오히려 문학이나 예술 분야들은 현실하고 외면된 그런 순수 미술, 순수 예술,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예. 대신에 이제 민중들은,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학생들이나 이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 백성은 근대화도 안 됐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키고 끌고 가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 너무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지식인들은 탈현속화, 탈세속화, 그러니까 순수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민중들이 일어나서 3.1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의 배경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한용운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독립하기, 광복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33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린이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전 또 친일을 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철이라는 형사한테 너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하면서 막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학생들한테 너희는 일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예, 완전히 반전이 돼버리죠. 예, 친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억압을 하는 거죠. 그 민족 대표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반일적인 3.1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꺾으면 대중들도 꺾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32인들에 대해서 엄청 압박을 하고 그 32명은 다 돌아서거나 그래 조금 멀리 하거나 자가 가까이 하거나 다 이제 변질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한용운 선생만 끝까지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고 한다면 이 침묵은 뭐냐?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 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 그 님은 뭐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국일 수도 있고 뭐 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침묵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쓴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의 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한용운님의 알 수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님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보면 그러면 떠난 것은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서 떠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뭐 사랑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여인이 떠나가지고 막 그 그림을 막 시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여인이 떠난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나가 사랑을 구애하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를 시로 쓰는 게 더 옳다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그 떠나간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애를 하는 어떤 응답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이 없는 그 빈 상태에서 우리가 작품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용운님의 그 님의 침묵 보면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보고 싶어갖고 막 애절한데 이 내 곡조에 내가 스스로 못 이겨서 어떤 사랑의 노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적인 발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상태에서 혼자 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막 던지면서 내 안에 이제 뭔가를 막 쌓아갔을 때 그것이 발화돼가지고 시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는 버림받은 언어고 동시에 버림받을 수 없는 언어다라는 거죠.
마치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쓰는 시, 이게 바로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 알 수 없어요를 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적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시는 반어적인 것을 강조해서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이나 님은 침묵하니까 또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시입니다. 또 기영도 시인의 빈집을 보겠습니다. 기영도 문학관이 그 광명시에 있죠. 예, 광명역하고 버스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집, 사랑을 잃고 나는 스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시는 침묵하는 것. 예, 여기까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자, 여기도 보면 뭐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뭐 하면서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뭐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시는 침묵하는 것, 또 설명할 수 없는 것, 완성되지 않은 것,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침묵으로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롤랑 바트로가 한 제로 디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도 장식도 수식도 없는 0도에서 글씨, 그러니까 아주 그 밑바탕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경제도 보면 내년 예산을 회사에서 쌀 때 예전에는 뭐 올해 실적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0에서 시작하는 거죠. 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을 짜고 막 이런 것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에서도 롤랑 바르트가 라이팅 디그리 제로, 그러니까 제로에서 바닥에서부터 뭔가를 써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부재의 상태,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 침묵의 상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몸부림. 그래서 시는 안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대상을 갖고 시를 쓰지만 그 대상을 가지고 시를 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시를 쓰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막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막 쌓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발화된다고 했는데, 그 시를 쓸 때 막 투명하게 해서 막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짙은 안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막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뭔가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는 안개 속으로 뛰어드는 것. 예. 현존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가능한 많은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이라는 건 현재라는 뜻인데, 예. 현재의 모습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침묵으로 이룬 그 많은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많은 공간 중에서 계속 응답을 기다리고, 그쵸? 질문을 던져서 계속 답을 기다리고, 뭐 시는 대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님은 항상 침묵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은, 그 대상은 항상 나에게 대해서 침묵하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에너지를 쌓아간다는 거죠. 자, 강주 시인의 정화에 대해 말하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컷 울고 나면 어두컴컴한 쾌감과 세 번째 서랍 속에 놓인 희로애락, 창문에 비치는 전깃줄엔 까마귀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머릿속엔 까마귀 똥이 가득할 거야.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처음부터.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진 다짐처럼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끓어오르고,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내 마음 같고, 읽어도 이해되지 않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읽게 되는 소설처럼 알쏭달쏭한 낮장들. 어두워진다. 끝내 어두운 깊이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비, 눈, 무지개, 그리고 생각하는 동안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무지개가 떴다. 사라진다. 나는 날씨로 이루어진 사람, 맑은 유리잔이 가득 물을 따른다. 이것은 비와 눈과 무지개가 섞인 한순간의 지금이고, 어제와 오늘은 벽에 세워놓은 사다리를 오르내린다. 끌어당기는 모든 힘에 대해 골몰하다가 나는 너로 지어줄 수 있겠다고. 내일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펼쳐진다. 예,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보면 뭔가 막 투명하고 밝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바닥,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부터 뭐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와 겨울호에 실릴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 성성경 시인의 비를 한번 볼게요. 비.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비. 비에 관련된 시들이 많죠. 동시도 많고 비에 관한 시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비라는 그 빗방울, 그 빗방울을 전체로 보고 시를 쓴다면 시가 그렇게 좋은 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와도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빗방울 그 전체를 가지고, 빗방울만 가지고 쓴 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비에 가는 시가 몇 편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비, 머리는 없고 토슈즈만 있다. 가슴은 없고 토슈즈만 뛰어다닌다. 다리도 없고 종아리도 없고 토슈즈만 음계를 받는다. 몸통은 모두 없고 토슈즈만 바쁘다. 발목 위는 없고 다 없고 토슈즈만 뛰어다닌다. 그림자도 없고 토슈즈만 뛰어다닌다. 흙먼지 위를 토슈즈만 뛰어다닌다. 연잎 위에 물방울이 또르르 구른다. 물방울 위에 물방울. 청개구리가 한 마리 또다시 뒷발에 힘을 모은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빗방울을 발레리나가 신고 있는 그 신발 토슈즈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빗방울이 하나가 내리는데, 이 시인은 이 빗방울을 토슈즈로 보고 이 위로 이렇게 발레리나가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근데 이 위에 부분이 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색다른 전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빗방울에 대해서 시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비가 소재가 되고, 비가 이제 개체가 돼갖고 얘가 어떻니, 뭐 어디에서 왔느니, 전생에서 왔느니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빗방울이 사실은 발레리나의 전체였는데 이 부분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레리나의 전부로 본다라고 하면 발레리나는 부재, 존재하지 않는 거. 토슈즈만 있고 나머지는 존재하는 거지 않다라는 거죠. 혹은 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죠. 신발만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부재라든가 답이 없음, 침묵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풍이 문학에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그 촉발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미지즘 운동이에요. 이미지즘 운동. 그 이미지즘 시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에즈라 파운드인데 에즈라 파운드가 한 말은 뭐냐면 시에서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쓸모없는 그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즈라 파운드가 한 말이 뭐냐면 장황한 설명을 혐오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그럼 이것만 해야 되는데 뭐 그 앞에 뭐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꾸미는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남발하고 뭐 논평을 하고 뭐 이게 논지하는 게 막 발전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멀리 동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집중을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그 시를 보내오신 분 보면 시를 좀 봐달라고 보내오신 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안에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뭐 다른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얘기는 뭐고 이 얘기는 왜 나왔지 뭐 이런 게 잡다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황한 설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이 하고 싶은 요 이야기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장황한 설명을 혐오했고 사물을 직접적으로 다룰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뭐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등장시키고 이걸 등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걸 등장시키고 제가 이거를 왜 등장시켰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얘를 등장시켰고요 얘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얘가 필요해서 얘를 등장시켰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사물을 직접적으로 네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또 표현에 기여 못하는 어떤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단어들을 굳이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의 언어를 가지고 최대의 표현을 해라 라는 게 바로 이미지즘의 시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거, 쓸모없는 거 다 빼버리고 우리 그 마지막 교정할 때 그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수식어. 쓸모없는 수식어를 빼라는 거죠.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그 앞에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서 부사를 꾸미기 위해서 또 부사해가지고 막 끌고 가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읽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뒤에 있는 명사를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다 빼고 우리가 이제 사족이라 그러냐 사족. 어떤 사람이 뱀을 그렸는데 시간도 남고 밑에 여백도 있으니까 다리를 그렸단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사족 이런 것도 다 빼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의 시를 한번 보면 짧습니다. 군중 속에 이 환영 같은 얼굴들 젖은 검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이게 지하철역에서라는 시예요. 오민석 교수님이 해석을 하신 건데 자 에즈라 파운드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짧게 쓰자라는 거죠. 짧게 써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확실하게 전달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그 화자가 시적 화자가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쓴 시죠. 근데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그 군중 속에 이 환영들, 검은 나뭇가지의 꽃잎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를 얘기하면 디카시도 사실 5줄이면 짧은 시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일본의 이제 시풍이에요. 일본의 하이쿠라는 시가 있어요. 하이쿠라는 시는 원래는 575의 구조로 된 575의 음절. 그러니까 5글자, 7글자, 5글자로 해갖고 세 줄로 끝나는 시가 하이쿠예요. 하이쿠. 요새는 이제 뭐 2줄로도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유시라기보다는 시조죠. 시조 형태인데, 일본 문학에서는 시에서는 그 7호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보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7호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뭐 이런 거.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런 거 보면 거의 다가 7호조예요. 우리 동요, 제가 불렀던 동요는 다 7호조예요. 요즘 동요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유시라기보다는 어떤 시조 형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하이쿠라고 해서 이제 뭐 많이 하고 2줄짜리 시도 많이 하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를 짧게 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그 에너지가 응축돼 가지고요. 우리가 묘사하고 진술을 외웠지만 묘사가 없는 거죠. 그 2줄은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줄의 진술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이쿠 시를 한번 쭉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이쿠, 제가 뭐 일본 사람이 아니고 또 일본 문화나 그런데 뭐 영향을 안 받아서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하이쿠 시를 보면 그냥 좀 밋밋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하이쿠 시 한 편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뭐 쇼가인가? 제가 그 프린트에 써놨나요? 그 사람이 시예요. 대표적인 하이쿠를 이제 창시했다고 하는 그 인물인데, 고요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 이게 이제 일본어로도 575의 구조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번역을 575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가 뭐냐면 고요한 연못인데 개구리가 뛰어들어갔고 퐁당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네. 여러분 이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시는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고요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 그래서 하이쿠 시 뭐 유명하다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요,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우리의 심금을 딱 울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묘사가 주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요했어요. 일본식 연못이 있는데 아주 고요한 뭐 밤이라든가 자관, 진짜 고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연못에 다가간 거죠. 다가갔더니 개구리가 놀래갖고 연못으로 퐁당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퐁당이라는 소리가 났잖아요. 고요하다가. 근데 퐁당이라는 소리가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을까? 다시 고요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고요했는데 개구리가 뛰어들어서 퐁당 소리가 났어. 그래서 고요가 깨졌는데 잠시 후에 다시 고요가 됐다. 지금 아주 고요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술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묘사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반면에 우리 시를 한번 볼게요.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 이것도 짧죠. 뭐 5줄이긴 하지만 뭐 좀 붙이면 3줄도 될 수 있고, 그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쵸? 이 시는 마지막 줄 너도 그렇다라는 그 진술에서 확 사람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라는 거, 문학이라는 거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맞아, 사람도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이쿠 시들을 쭉 보면
제가 이제 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냥 묘사가 많은 것 같아요, 묘사가. 진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이제 시풍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습니다. 또 고은 씨의 극꽃이라는 시도 보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그러니까 사실 두 분 다 꽃을 얘기를 해요, 꽃. 꽃을 이제 보조관념으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원관념이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사느라고 힘들었지, 막. 그래서 올라올 때는 그냥, 열심히 올라오느라고 못 봤는데, 이제, 노년이 돼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 맞아.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계단에 꽃 같은 무엇이 있었어. 그죠? 그 꽃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외했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감흥이, 진술에 의해서 막 감흥이 와야 되는데, 하이쿠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시도 있겠죠. 예, 뭐, 있는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요새 주변에서 하이쿠 시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하이쿠 시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 디카시하고 뭐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디카시. 예, 굉장합니다. 디카시. 물론, 아직은 한국인들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다 한국인인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봤을 때는 신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진과 짧은 시.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카시는 굉장히 더 커질 것 같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사진만 잘 찍어도 작품이 이제 잘 됐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진 갖고는 안 된다. 사진이 한 3, 시가 한 7 정도 된다. 그래서 시를 조금 여러분이 공부해갖고 사진과 접목을 하지 않으면 선정되거나 뭐 당선되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시 공부했잖아요. 구체시. 예, 그 시를 쓰는데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회화, 그림처럼 배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 이 구체시가 여러분 앞으로 디카시하고 결합되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카시에 관심 있고 앞으로 내가 디카시 계속 쓰고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체시집, 고원 시인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체 시인은 고원 시인인데요. 고원 시인의 구체 시집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발상이 기발한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게, 뭐, 만남이란 뭐 시였잖아요. 그쵸? 제목이 뭐였죠? 이따 잠깐 쉬고 나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할 건데요. 고원 시인의 한 번의 우연과 우연적 만남과 두 번의 필연적 만남이란 그 시. 그래서 뭐 남이다 가운데만 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만남. 그러니까 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봐도 다 만남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게 5 곱하기 5인데 가운데가 만이거든요. 그 만을 기준으로 어디를 봐도 다 만남이 되는 거예요. 기발한 거죠. 이런 구체시 형태라 디카시가 접목을 이루면요. 이건 뭐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시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영상시가 있어요. 영상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진의 정적인 이 사진의 시대가 아니라 동적인 동영상의 시대거든요. 뭐 틱톡이니 뭐 유튜브니 이런 데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짧은 거 막 해가지고 많이 올리고요. 또 유튜버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정적인 거를 이제 떠난 거죠. 그러니까 디카시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이긴 하지만, 디카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정적인 거잖아요. 사진 하나 딱 있고, 거기에 글자가 박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취향에서는, 뭐 읽어야 하나? 짧긴 짧지만, 이것도 읽는 거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소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시라는 게 있어요. 그 영상시 흔히 생각하면 옛날에 그 배경화면 쭉 뜨면서 시 낭송하면서 이렇게 한 게 영상시인데요. 지금 영상시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필명이 이제 시멘트라는 사람이 있어. 시멘트.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뭘 봐야 되죠? 이게 익스플로러. 잠깐만요. 유튜브. 잠깐만요. 자, 보입니까? 보이세요? 지금 고양이가 나와 있죠? 예. 아직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시멘트시, 우리 그 공구리 치는 그런 시멘트시라고 치면 이 시멘트가 나와. 이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시를 어떻게 쓰냐, 이제 재밌게 쓰는데요. 위트 있고 번뜩인 재치를 갖고 쓰는데, 어떤 이제 동영상이 있으면 그 동영상을 보고서 그거하고 관련된 시를 써요. 근데 그 시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 네, 한번 볼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아. 내 눈앞에 있다는 걸 못 본 척 하고 싶다. 예, 보셨어요? 그 시가 뭐냐면 제목이 영장이에요. 영장. 영장인데 그 동영상, 고양이를 동영상을 보고서 군대에서 나온 영장을 비교해갖고 이제 시를 쓴 거죠. 그런 식으로 위트 있게 쓰는 시가 있어요.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남은 게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로 부족하다. 자, 이 시도 이제 강아지가 이제 사료 하나 먹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 제목이 연차예요. 연차. 그래서 남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남은 게 이렇게 많은데 연차겠죠. 하나로는 부족하다. 연차를 이제 계속 더 쓰고 싶은데 못 써서 그랬을까요? 뭐 이런 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시가 있어요. 좀 특이하게 쓰시더라고. 재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를 쓴다. 영상 자료가 안 보였어요? 아, 영상이 안 보였어요? 네. 아유, 아까 것도 안 보였나요? 네. 아, 제가 할 줄 몰라서. 이거 봐야 되는데. 이게 영상이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영상이 안 뜨죠? 네. 영상이 안 들어왔는데, 잠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디카시라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이제 많이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긴 한데, 또 요즘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적이다 보니까 동적인 게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시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안 보였는데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 프린트를 한번 보면 시는 현존이 사라진 자리에서 생산되는 울음의 언어, 눈물의 언어, 애도의 언어다. 그러니까 현존이라는 건 현재 사라진 자리에서 현재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 불러도 답이 없는 그런 침묵의 상태. 이 상태에서 쓰는 울음의 언어, 눈물의 언어, 애도의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가까이 가지만 그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언어다. 또 자신을 버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중일 시인의 일어서다 그리고 가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중일 일어서다 그리고 가다. 존재 하나 만질 수는 없다. 지상의 누구든 어디든 닿자마자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녹는 하얀 눈발이 물고기 비늘처럼 온몸에 뒤덮인 4월의 공중을 그려본다. 4월의 모든 햇빛의 끝에 달린 미늘의 눈송이
미늘에 눈송이 하나씩 끼워지고 땅과 바다에 드리워지고 그걸 덥석 삼킨 물고기처럼 비늘이죠. 비늘에 눈송이 하나씩 끼워지고 땅과 바다에 드리워지고 그걸 덥석 삼킨 물고기처럼 마른 웅덩이 같은 방 안에서 뒤척이던 사람을 생각해 본다. 온몸을 들썩이며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을 안다. 4월의 눈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늘로 끌려 올라간 유빈 같은 마음들이 바람의 모서리에 깎여 눈이 되어 내려와 잘린 생일 케이크 같은 집들 아래 식탁보처럼 깔리고 방과후 아이들이 둥글게 뭉치고 넘어진 눈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자식 없이도 엄마라는 이름은 남아 엄마는 털신문치 같은 눈사람을 풀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기왕이면 물에도 젖지 않는 스웨터를 짜고 산과들과 바다에 띄우자 맨몸의 기억이 그걸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등교하듯 봄빛에 꿰어 올라가다 누구든 어디든 닿자마자 순식간에 봄눈처럼 녹아버릴 몸이라고.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움직이면 공기처럼 흩어질까 눈 깜짝도 못하고 눈사람처럼 얼어붙은 엄마들, 털실처럼 눈물이 줄줄 풀리는 엄마들, 점점 작아지는 엄마들. 4월의 흐린 자궁 속인 이 세상에도 손금도 아직 없는 작은 손처럼 우주에서 가장 작고 하얀 발처럼 눈발이 내리다 갓난 아이처럼 한 줌 공중이 눈발로 땅을 짚고 엉금엉금 품으로 기어오다 다음해 4월에는 눈발로 땅을 딛고 처음 일어서다 그러다가 어떤 참혹도 다 통과시킬 듯한 천진한 얼굴에 키 큰 공중으로 자라 꽃잎보다 얇은 4월의 눈발로 땅을 디디며 지구를 박차고 무한대로 제 몸을 밀어올리며 일어서다 그리고 가다 뭐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신기루 같다거나 봄눈 같다거나 뭐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겠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털실처럼 눈물이 줄줄 풀리는 엄마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존에서 답이 없는 것들에 대한 기다림 뭐 그런 것들을 시로 써야 된다. 그래서 현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존에 마주친 언어가 녹아내리는 것이다. 현존은 기화된 언어를 붙들고 온다. 그리고 현존은 다시 침묵한다. 바벨탑은 늘 무너지고 자,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요. 이제 또 얘기도 좀 나누고, 또 회의도 좀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다 켜시고. 자, 다 들어오셨죠? 제가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일까, 모르겠다. 보이시나요? 네. 예, 보이시죠? 예, 이게 이번에 만들 그 디카시집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이제 두 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화성문인 보고서라고 그 정대구 시인에 대해서 시인 정대구 그 책이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정대구 교수님하고 관련된 그런 그 작품 또 그 선생님이 기억하는 분들의 어떤 글 신문에 실렸던 거 잡지에 실렸던 시 산문 이런 것들 또 사진들 해갖고 이제 책이 하나 나오고 마음에 드시나요? 네,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전면 컬러로 나오게 되고요. 아가 여기 불 켜. 네. 아가 여기 불 켜. 예, 표지는 뭐 그냥 깔끔하게 하는 걸로. 예. 불 켜주세요. 네, 깔끔하게 하는 걸로. 큰 거 방 불.
그래서 여러분 그 작품 내신 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 제가 작업 중이어가지고 그거는 뭐 작업되는 대로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뭐 오타난 거 있나 바꾼 거 있나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그때 또 수정할 시간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집은 준비하고요. 아직 작품 안 내신 분 혹시 있으면 예, 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내셨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내신 것 같아요. 안 내신 분이 있네. 예, 그 한두 편 내도 되니까 일단 있는 걸로 해서 또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지금 한 12분, 13분 정확하게 아직 못 셌는데 아직 작업 중이어갖고 12분 정도 예,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조금 볼륨감 있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에서 예, 뭐 기획해갖고 하는 거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개인한테는 몇 권 주시는 건가요? 개인한테 몇 권 드릴까요? 몇 권 필요하실까요? 자,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도 해야 돼요. 뭐 몇 권 필요하세요? 5권 정도 드릴까요? 다섯 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5건이면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요? 이게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 예산이 뭐 예산이 300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주 작가 프로그램을 하면 그 도서관별로 이제 책정된 게 이제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으로 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온 이유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시인 정대구 그 책을 만들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 그 책도 사실은 300만 원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정대구 교수님 책이. 근데 그거는 관에도 써야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300이 넘거든요. 예.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뒷가 시집을 이제 또 하는데 뒷가 시집은 또 흑백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뒷가 시집 또 칼라로 내야 되죠. 칼라로 내는데 봅시다. 이거를 이제 관에서 이제 300부를 제가 이제 관에다 줘요. 성산도서관에다 300부를 주고 그럼 그 300부를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눠주겠죠. 도서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참여했다고 치면 5건씩만 하면 벌써 50건이거든요. 벌써 60건. 12명이면 60건. 그러면 300부에서 이제 60건을 달라고 하면 되죠. 예, 더 달라고 해도 돼요. 그건 이 도서관 담당자하고 더 얘기해서. 이게 빈매품이거든요. 빈매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제 300권 중에서 이제 얼마를 줄지, 뭐, 그거는 이제 담당자분하고 또 얘기해 봐야 돼. 일단 제 생각은 5건. 예, 5건도 많아요. 부족하면 부족한데, 예, 그거는 아직 제가 바빠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담당자들하고. 그건 한번 얘기해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요, 좋은 기회가 돼요. 예. 또 제가 책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싼 종이 안 쓰고 좋은 종이 쓰기 때문에 책이 이쁘게 잘 나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5건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성산도서관에다 전화해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주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시 쓰는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수업했는데, 수업하면서 이제 뭐 느꼈던 거나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하고요.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그 디카시라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예. 처음 접해보게 됐는데 그 작품을 내면 예. 이게 좀 뭐랄까 첨사까지는 아니라도 좀 예.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예, 이런 예. 것이 있었다면
그게 좀 그쵸.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첨삭 지도가 참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이 안 되면 힘들어요. 첨삭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첨삭하려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뭐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랑 안면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친밀하니까 뭐 첨삭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면 괜찮거든요. 온라인에서 만나면 이렇게 얼굴도 익히면서 얘기하면서 막 첨삭도 하고 하는데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시를 얘기하면 시는 이제 첨삭을 많이 해주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고칠 부분도 많고. 근데 디카시는 5줄이잖아요. 5줄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눈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좀 눈에 좀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시를 이렇게 첨삭을 해요. 조금 바꿔주는데 지금 이성신님이죠. 예, 이성신님은 제가 또 잘 모르니까 또 막 고치기가 좀 그래요. 예.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면 없으면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디카시로 등단하는 거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시가 돼야 돼요. 시가. 예. 이제는 시가 안 되면 디카시로 뭘 어디 선정되거나 등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 공부를 하시고 아까 얘기한 그 구체시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공부를 하시면 선정되고 하시는데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그 시를 배우시고 이제 첨삭 지도를 좀 받고 싶으시면 오프라인 모임을 가셔야 돼요. 오프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모임. 만약에 주변에 이런 문학 강좌 교실 이런 게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 거기서는 합평이란 걸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또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막 열심히 첨삭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따로 많이 또 바쁘다 보니까 첨삭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뭐 어디 공모전 내고 하실 때 있으면 작품을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어디 공모전에 낼 건데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는 좀 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또 남멸양님은 아직 작품 안 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작품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중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되짚고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카시 쓰는 거 가지고 이제 14번 수업을 했는데요. 한번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편집되는 거는 제가 이제 편집되는 대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확인 과정을 거칠 거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학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비유와 상징, 강조, 변화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수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수사학을 이용해서 내 주장을 펼치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을 때는 이 당시는 이제 수사학이 대세였으니까 수사학에 심취해가지고 이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뉘우친 게 뭐냐면 내가 참 젊었을 때 쓸데없는 것에 너무 빠져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제 후회를 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참회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에게 어떤 내 의지를 반영시키는 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수사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왜 그러냐? 어차피 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내 의견이 틀려도 이거를 맞다고 이제 우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변호할 때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변호사가 그 사람을 변호한단 말이죠.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는 또 무죄도 또 선고받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좀 잘못된 건데 막 이런 내용들 그런 영화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학이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로 다시 오면서 수사학이 이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한다, 특히 시를 한다 할 때는 비유와 상징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 우리가 이제 상징은 공부를 못했어요. 상징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상징을 좀 얘기할까 하다가 상징은 좀 오프라인으로 하기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상징에 관한 책을 또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은유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은유를 자유자재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상징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학 은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뒷가시를 어떻게 쓸 건가 그 얘기도 하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를 처음 배울 때는 원관념이 있고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관념적으로 되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이 원관념하고 유사한 성질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원관념은 내가 가지고 온 이 보조관념의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물 소시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소시르의 랑그와 빠롤 이런 거. 랑그라는 거는 뭐냐면 발화하기 이전에 어떤 그 존재 상태, 예를 들어서 나무다. 그럼 그냥 나무 그대로. 이게 랑그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내 안에서 막 솟구치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발화시키는데 그걸 나무를 이용해 갖고 내가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빠롤이 되겠다. 그래서 언어학의 아버지 어머니인가요? 어머니였나? 좀 헷갈립니다. 예. 배운 지 오래돼서. 자, 소시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무한한 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무한한 도전.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 중요한 거는 직관력이다. 어떤 대상을 보고서 시를 써야지 하고 시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딱 봤는데 거기서 그냥 시가 탁 터져 나오는 거. 직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서 뭔가를 깨닫는 거, 알아내는 거, 머릿속에 뭐가 탁 터져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다 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직관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눈을 보고서 내가 시를 써요. 근데 눈 자체만 가지고 시를 쓰면 이거는 진짜 싱거운 시가 돼버리겠죠. 근데 눈을 보는 순간 눈이 도로 위에 내려서 녹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뭐 봄눈이 녹듯이 뭐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눈이 내렸는데 도로에 닿자마자 이게 녹았단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뭔가가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이 터져 나왔을까? 일단 그거와 비슷한 연관된 많은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내 안에 막 생각이 쌓여 있어요. 그 생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고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거는요 다 나가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들, 불행하고 막 화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쌓여 있는 거죠. 내 안에 쌓여 있다가
어떤 순간에 그걸 보고서 이게 확 발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관력을 갖고서 우리가 시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관력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배우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거를 계속 읽으라는 거죠. 많이 읽으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다상량.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많이 써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디카시를 한다라고 하면 5줄이지만 그러면 나는 5줄만 쓰면 되니까 맨날 5줄만 쓰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 문장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한 15줄, 20줄은 써야 돼요. 그 15줄, 20줄 쓴 거를 줄여서 5줄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시거든요. 예. 그래서 쓰는 이 장문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보시인 같은 경우 처음에 수업을 가면 뭐 25줄에서 30줄을 쓰라 그래요. 시를 써서 갖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 선생님이 한 10줄 지워서 뺄 거거든요. 네. 근데 10줄 써오면 10줄 썼는데 5줄 빼면 5줄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 때는 많이 쓰게 합니다. 그게 이제 장문력, 글 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연습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소개한 게 뭐냐면 어휘력이 중요하니까 국어사전 읽기를 해보시라고 했죠. 국어사전. 그 중고등학교용 얇은 국어사전을 가지고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엄청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사전을 읽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안 썼던 말, 내가 처음 보는 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예, 그러면서 어휘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하루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읽기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뭐 낯설기하기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건 다 이제 은유에 해당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세이 쓰는 거 얘기했죠. 에세이. 디카 에세이도 우리가 있었는데, 에세이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많이 써볼 때, 그 문장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에세이 쓰신 분들이 시를 배우면 나중에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일기 썼던 사람들, 뭔가를 계속 썼던 사람들은 문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카 에세이도 있는데 시나 이런 거는 좀 쓰기 어렵잖아요. 또 스트레스도 받고 잘 안 써지고 하는데 에세이는 쉽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에세이도 많이 써보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유법 얘기를 조금 했네요. 예. 직유법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이, 처럼, 인양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직유를 하는데 직유도 좋은 그 비유법이에요. 좋은 비유법인데 너무 정직하게 써버리면 시가 이제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유를 쓸 때도 뭔가 조금 남이 쓰지 않는 새로운 형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조관념하고 원관념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직유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쟁반같이 둥근달 뭐 이런 걸 썼을 때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다른 성질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연결을 시킨다. 그럼 이게 이제 아주 잘 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은유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지, 그쵸? 그 탐미주의, 그냥 순수 문학, 아까 그 3.1운동 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 슬픔도 아름다움으로 승화해갖고 표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예. 왜 그러냐면 슬픔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항의 메시지를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겪게 되면서 민중의식이 깨어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나빠, 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더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은유를 쓰는 이유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대화를 거치면서 민중의식이 깨어나면서 문학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은유를 은유적인 표현법, 비유적인 표현법을 많이 쓰게 되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은유의 여러 가지 형태, 앞에서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을 갖고 와서 요거는 요것 같은 요거 요거 해서 원관념을 표현하고, 원관념이 보조관념 밑에 이렇게 깔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A에서 독립된 B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독립된 A가 독립된 B나 독립된 C로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B다 이게 아니라 A는 B고 A는 C고 A는 D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한다거나, 혹은 A가 B고 B는 C고 C는 A야, C는 D야, D는 또 E야, 이렇게 계속 또 맞물려서 나가는 거, 또 맞물려 가다가 결국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은유의 그 새로운 형태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은유를 쓸 때도 너무 뻔하거나 남들이 다 아는 그런 걸 쓰게 되면 시를 읽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색다른 표현들, 내가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간으로 다가가서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공간으로 다가가기인데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시인이 시적 화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을 보면서 그 공간을 다가가면서 시를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7번째는 시의 단순성,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시를 복잡하게나 뭐 이렇게 막 꽈서 돌려서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써야 된다 하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문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낙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낙타. 사막을 낙타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낙타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전부인 거죠. 세상의 전부. 이 낙타는 그 뜨거운 사막, 그 무거운 짐을 메고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낙타의 숙명 같은 거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질문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빠도 그걸 했고 나도 하고 우리 애도 태어나면 이거를 할 건데 왜? 나는 낙타니까 하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을 겪고 나서 낙타가 이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서 거기서 이제 극복되는 어떤 단계, 그게 이제 사자인 거죠. 사자가 언덕 위에서 저 사막을 바라보니까 다른 낙타가 이렇게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저걸 했었는데 내가 이거를 수십 년 하고 나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언덕에서 사자가 돼가지고 그 사막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 어느 정도 매듭에 대해서 결론이 돼가지고 마무리가 되나 싶었더니, 사자는 그 시를 매듭 지을 수가 없대요. 사자는 그냥 사자인 거야. 사자는 그 사막을 넓게 보고 평가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태지, 그렇다고 그것에 해답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해답은 누가 내냐? 해답은 어린아이. 그럼 사자는 다시 어린아이가 돼서 그 순수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시가 완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예.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아직 낙타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난 아직 낙타인가? 이런 생각. 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뭐 힘들게 살거나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내가 아직 낙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나는 언제 이거를 초국하는 자세에 사자로 올라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순수한 아이가 돼야 우리가 어떤 시에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들이 또 아주 좋은 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로이드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창작이 아니라 배설이다. 배설. 그쵸? 뭔가 예쁘게 다듬고 깔끔하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문학이다. 하면서 우리 이은정 작가의 그 에세이도 같이 소개했었죠. 참 잘 쓴 에세이 같아요. 밍따오 익스프레소 시코스 밴드의 변이라는 그런 에세이도 같이 실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겠구나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우리가 그 시적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묘사와 진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묘사라는 얘기를 했고 묘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영상 조립 시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경적인 구조와 심상적인 구조가 결합된 요즘의 형태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시인들의 시가 어렵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시를 어렵게 쓰니? 막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은 왜 어떻게 시를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젊은 시인들. 얘네들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구나. 서경적인 것과 심미적인 걸 결합한 이런 영상 조립 시점에 이런 묘사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그 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우리가 그 뒷카시 찍는 그 사진 구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다 잘 찍으시니까 그런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 이야기는 우리가 묘사가 했으니까 진술을 했죠. 진술은 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시 한 편을 봤을 때 시의 한 90%는 묘사라는 거죠. 묘사. 뒷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에서 이미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묘사가 짧은 문제죠. 5줄을 쓴다고 하면 한 2줄은 묘사, 나머지 3줄에서 이제 진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진술은 뭐냐면 시적 화자의 몸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묘사가 90%고요. 진술이 10%인데요. 시의 생명은 이 진술이 있습니다. 진술. 그 진술은 뭐냐? 시인의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줄일 수도 있어요. 뒷카시 5줄 중에 2줄은 묘사고 진술 1줄. 3줄로도 끝날 수 있고 만약에 2줄 시를 쓴다고 하면 2줄이 다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에서 이미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묘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진술 2문장 혹은 한 문장도 가능할까요? 한 문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한 문장. 예전에 류시아 시인이 한 줄도 길다 뭐 이런 시집을 엮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쿠 시에 관련된 번역 시집이었거든. 한 줄도 길다 뭐 이런 거였는데 한 줄로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줄. 그래서 시의 어떤 그 힘,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진술이 아닐까. 그래서 진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 그래서 집단성에 관한 얘기.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 과정을 쭉 겪으면서 우리가 의외로 생각이 닫혀있다라는 거죠. 집단적 사고에 우리가 계속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써야 된다. 그리고 12번째는 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샤를 보를레르의 알바트로스를 얘기하면서 그 현대시의 이제 그 시작이 됐던 그 보들레르의 그 삶과 그 문학 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윤리와 타협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찾아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13번째는 무엇을 쓸까 얘기를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왜 안 보일까? 내가 그 문학이나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서, 마르크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하게 살까라는 의문,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 의문을 마르크스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사에 굉장한 획기적인 그런 변곡점을 마련해주는 철학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를 쓴다고 했을 때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서 찾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찾으면서 그 안에서 내재되었던 나의 이야기를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배설, 있는 그대로 배출하는 거죠. 배설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좋은 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물론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전달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매체, 다른 기회에 더 시를 공부해가지고 좋은 시 많이 쓰시고요. 또 좋은 작품 많이 쓰셔서 등단도 하시고 신춘해도 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쭉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 예. 천천히 보시고요. 나중에 또 그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메일로 문의해 주시고 그러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